YTN에서 새롭게 선보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하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의 진행을 맡은 강민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임용환 소장님, 이세환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전쟁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곳곳에 그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 과거 전쟁의 역사를 보다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 박사님, 기자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 전쟁을 연구하고 또 탐구하시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전쟁이라는 건 격동기잖아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평화로운 시대를 더 많이 연구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라는 건 교훈을 뽑아내고 사회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자는 것인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태풍이 와야 바다 밑에 있는 이게 다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뭐 화학에서도 뭐 태우거나 프리즘을 통해서 그 사회 구성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그 사회가 가진 어떤 모든 역량, 구조적인 모습, 특징,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어떤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확실한 프리즘과 역사의 교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뒤집어 엎어서 만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연구가 필요하고 전쟁이 아니라 일반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도 전쟁사가 굉장히 프리즘의 역할을 해준다. 네. 좋은 말씀. 전쟁은 프리즘이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준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류 역사라는 게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거는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자 비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 사람들은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예측했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예측이 실패 혹은 성공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안다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의 위험에 좀 더 냉철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전쟁은요, 우리의 프리즘이고요. 그리고 이 끔찍한 비극을 우리는 막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꾸준히 지켜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해안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발발된 지 70주년이 됐고요.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지 67년이 됐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이때부터 한반도에 포소리가 없어지긴 했죠.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 아무도 몰랐어요. 네, 무엇보다 같은 민족의 비극이라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분단의 아픈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는 전전 체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전협정과 관련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는 여전히 종전이 아닌 정전 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한국 전쟁은 67년 동안 멈춰져 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장기 정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은 우리에게 아직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로 남아 있다. 전쟁 없는 세상, 불안정한 평화가 온전한 평화로 이어질 순 없는 것일까?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정전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정전협정. 정전협정 67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긴 정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전협정이 정확하게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 서로 적대행위, 그러니까 싸움을 이렇게 법률용어는 이렇게 어려워. 그냥 잠시 쉬자 그러면 되는데 하여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건데 원래 정전협정은 전쟁사에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1시간짜리도 있고 하루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하고 뭐 서로 부상병을 해소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휴전 이런 식으로 해서 있었죠.
근데 이처럼 몇십 년씩이나 정전하는 경우는 없죠. 뭐 오후 5시 이후에는 하지 말자 이런 정전 주 협정이 있었어요. 52시간 전쟁 협정 뭐. 예.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이 됐잖아요. 1년 동안에 정말 극적인 처참한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1951년 7월 10일에 이제 정전협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정전협정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잠시 좀 어떻게 멈춰보자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3년 이상 이제 전쟁이 치러졌죠. 그런데 의외로 이 휴전협정 회담은 미리 시작됐어요. 1951년 7월 10일부터 사실은 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하려면 할 얘기가 많죠. 이 한국 전쟁이 여러 강대국들이 얽힌 전쟁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전협정이 시작됐는데 이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도 얽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쭉 끌다가 53년 7월 27일에 이제 비로소 조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어땠나요? 일단은 병력 수는 2배가 차이가 났고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탱크는 북한군이 240대가 넘었고 3개 연대금이었죠. 우리 한국군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0대. 예,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군에도 사실 기갑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기갑 부대가 있었는데 네. 하필 장비한 게 전차가 아니라 장갑차였어요. 아. 우리 전차 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전차 좀 달라고 그랬는데 네. 너네 줄 전차 없다 그랬거든. 우리 전차 없어. 대신 전차 비슷한 거 줄게 해서 무슨 장갑차를 줬는데 하필 이게 생긴 게 전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개전 당시에 이게 갔어요. 네. 전선으로 정찰 활동을 하러 갔는데 전선에서 막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전선에 있는 지휘관들이 보니까 전차 비슷한 게 왔잖아요. 너네 나가 싸워 그랬다. 탱크랑? 예. 근데 이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러니까 헤비급 그렇죠. 선수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라고 가야 돼요. 사실 네. 현지에 있던 미 군사 고문단도 이건 가지 말아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갔던 장갑차 지휘관들이 우리 보병들을 보니까 전부 다 지금 공포에 질려 있다. 그렇죠. 내가 여기서 안 가면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뭐 전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렇죠. 희생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거, 전투라는 건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가야 하는 게 또 전쟁이거든요. 이런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력차가 너무 많이 났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막 직접 가셔가지고 손원일 제독 같은 경우에 직접 가셔가지고 우리 힘으로 모은 돈으로 가서 중고 배 사갖고 오고. 백두산호. 네. 근데 현대전에서도 병력 못장의 중에 포병 화력인데 포병 화력도 절반도 안 됐고 그것 사실 더 컸죠. 탱크보다 그게 더 컸고 그 다음에 북한군은 4명당 1명꼴로 팔로군에서 전투 경험이 있던 병사들이 꽤 그렇죠. 있었어요. 이게 야전 특히 개전 초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발휘합니다. 대포 같은 것도 사정거리가 2배가 차이가 나요. 우리한테 대포를 뭘 줬냐면 제대로 된 대포를 달라고 했더니 네. 야 이거 너네 줘봤자 못 쓴다. 그래서 공수부대용 대포를 줘요. 특수부대용 짧게 쏘고 빠지는 용. 그러니까 막상 포병끼리 붙어 보니까 사정거리가 절반도 안 나와요. 네. 우리는 포 사이로 뛰어가서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미군도 아니랬었고 개전 당시에 전력차를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단 전차에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군은 대부분 전차를 처음 봤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전력을 수치로 그냥 가볍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남한의 육군 병력 94,947명, 북한의 병력은 191,680명, 해군 병력 북한 4,700명, 남한이 7,715명. 이래서 개전 초기에 북한의 해군을 우리가 다 막아냈어. 이 손원일 제독님께서. 공군 병력 북한 2,000, 남한 1,897.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전차 242대, 그리고 우리나라 빵대. 장갑차 54대 대 27대. 곡사포 552문대 91문. 박격포 1728문대 960문. 대전차포 550문대 140문.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났으니요. 근데 결론은 간단하지. 그 반대였으면 전쟁 안 났죠. 그렇죠.
이게 협상, 협상 결렬, 재협상 이게 반복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부터 정전협정과 종전협정이 섞인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순수한 휴전협정이라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중지한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앞으로 이게 조약이 되면은 이 상태로 중지할 거야 라는 말과 동시에 치열한 영토 쟁탈전이 벌어졌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건 종전 비슷한 정전이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문제가 섞여 있다 보니 개념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모든 나라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남북한의 현실적 입장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야 언덕 하나도 소중하지만 그건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이야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 애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냥 빨리 거기서 끝내라. 네. 그럼 이만큼 뺏기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도 섞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트집도 많이 잡히고 예를 들면 방공포로 석방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중요한 데미지로 작동을 하고 네. 이러면서 굉장히 지리밀밀하게 지속이 되고 그 사이에 참 많은 이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한국군을 제외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 뭐 중공군, 북한군, 미군, 한국군이잖아요. 한국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전쟁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너무 우리만 계속 하겠다고 네. 했거든요. 1951년 7월 10일부터 이제 정전협정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정전협정이라는 건 정말로 임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개성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판문점에다가 회담을 놓고 이제 이 진격을 저지시켜서 순 정치적 의도로 만들었다. 근데 어쨌든 정전협정이 타결된 거는 또 이 한국 전쟁이 국제 전쟁이다 보니까 전 세계 초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뭐 이제 그만하자 싶고 여기 이제 우리 민족의 이해관계도 걸리고 이러면서 복잡하게 진행이 됐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정전협정 때문에 이제 무려 2년이나 지속이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전투가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무 허무한 거지 이게. 뺏으면 물러나라고 다시 그러고 뺏기고. 뺏기가 아니야. 뺏으면 야 그럼 너무 나갔어. 다시 뒤로 와. 왜냐하면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뺏기지만 막 이런 네. 경우도 있으니까 무의미한 희생을 치르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렇게 해서 2년을 끌다가 1953년 7월 27일에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커 미군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 중국의 이제 당시 사령관이었던 팽도하이의 사인으로 정전협정이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그 동해안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만약에 거기서 협정 안 했으면은 개성까지도 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쪽에서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협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지를 뺐으면 이게 원래 전략 포인트라는 게 바둑 같고 하나를 하면은 저까지 다 먹게 되잖아요. 빠지라는 거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거기에 계신 우리 그 많은 우리 순국 소녀들을 유해 발굴단이 발굴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끔찍했죠 전쟁이. 이게 3년간 전쟁이 치러지면서 이제 너무나 끔찍했었죠. 네. 더군다나 이게 최초의 이념 대결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19개국이 참가를 했어요. 네네. 심지어. 그 19개국이 참가를 해서 전쟁을 했으니 이 좁은 한반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잿더미가 되죠. 그래서 뭐 사망자만 500만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산 가족은 1000만이 넘습니다. 전쟁과가 10만인데 이 10만도 대단히 보수적으로 그렇죠. 계산한 거죠. 네. 집계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그 어떤 평화 협정도 체결이 안 됐어요. 네. 휴전의 상태예요. 음. 급기야 그리고 2013년에 북한은 일방적으로 전전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평화에 들뜨면 절대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국가 간의 협정이라는 건 문서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협정을 한쪽은 종전으로 이해했고 한쪽은 정전으로 이해해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를 했는데 네. 전쟁이란 건 모두가 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싸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이는 발휘되지 않죠. 그러니까 종전이냐 정전이냐는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사라졌느냐를 봐야 돼요. 이것이 종전이 아니라 정전협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왜 종전 포로 교환도 하고 다 했잖아.
남들이 보면 꼭 종전처럼 종전처럼 했는데 됐죠. 네. 왜 이것이 정전협정이냐. 네. 그리고 정전협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은 사라졌느냐. 네. 또한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났던 원인은 사라졌느냐. 네. 우리는 이거를 봐야죠. 저는 박사님 얘기 들을 때마다 횡격막이 이제 꾹꾹 찔립니다. 이 정말 이 얘기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전이라고 생각하는 쪽과 종전이라고 생각하는 쪽과 과연 어느 쪽이 더 대비가 잘 될까요? 정말 저는 이거는 가슴속에 좀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정전 협정 후에 워낙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전쟁이 끝났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오늘 전쟁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쟁은 절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한국 전쟁이라는 게 우리 민족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북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날조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7월 27일을 전승 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침략을 받았지만 어허.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어허. 침략을 받고 이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사실. 되죠. 네. 반면에 이 정전 협정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당시에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다른 행사 없이 넘어가요. 네.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가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영국 언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은 평생 후진국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역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우린 이 모든 걸 다 극복을 해냈습니다. 이겼죠.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면 네. 경제는 세계 한 10위권, 그리고 군사력은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동북아 핵을 제외하고선 동북아 최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세영 기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지지자들을 응원해 줄 겁니다. 여기서 꼭 그런 말. 예. 밀리터리 전문가시니까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누가 봐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기적을 이뤄냈죠. 그럼요. 이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우리가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네. 북한이 저지른 정전협정 위반이 무려 40만 건입니다. 40만 건이요? 네. 그리고 그 위반 내용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다양화돼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네. 허준 씨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건 휴전이다. 네. 맞습니다. 네. 정전은 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닌 휴전 상태예요. 그렇죠. 언제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네. 이건 우리가 직면한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세대가 이게 70년이 넘어다 보니까 네. 두 세대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잊어버리게 되죠. 다들 잊어버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이것이 과연 끝난 전쟁인지. 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껏 북한이 하는 행동은 전쟁이 끝난 후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네. 끊임없이 국경에서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네. 우리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전협정은 어떻게 시작되고 또 누가 주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한반도 전체의 90%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방어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히든 카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라기보다 이제 유엔군의 히든 카드였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북진 통일이 사실상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50년 11월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흥남에서 철수하고 급기야 이듬해인 1951년 1월 4일에 서울을 다시 내줍니다. 이게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맞아요. 하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서울을 수복을 하죠. 그리고 이 이후의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그 38선 부근에서 서로 고착화돼서 싸우는 이런 전쟁 양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정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전쟁이 이제 발발한 지 거의 한 1년쯤 됐던 1951년 6월 23일에 유엔 주재 소련 대사 야콥 말리크가 유엔에서 이제 라디오 연설을 한번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양측이 정전 협상에
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라디오 연설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전 협정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일진일퇴 공방전을 하고 있던 이 시점에서 왜 정전 협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사실상 이 시점이 되면 북한군 전력은 거의 괴멸 상태입니다. 북한군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이후에 북한군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기보다는 주력이 아니에요. 그 주력은 중공군이 했어요. 중공군이 맡았는데 서울을 처음에 다시 탈환할 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펑더이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이거 이렇게 가다간 한반도에 대한 적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요. 또 하나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보다 희생이 컸어요. 그러니까 쉽게 밀어붙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공군이 들어오고 그 뒤에 소련이 있는 걸 아니까 자칫 잘못하다는 이게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여론도 좋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도 정전 협상을 하자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한국 전쟁은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미국, 소련, 중공에다 유엔 다른 나라들까지 수많은 나라가 얽혀 있는 전쟁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싫은 거죠.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던 중공도 더 이상 이제 우리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고 싶은 사람은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협상문을 보면 우리의 사인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휴전협정에 겉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내실로는 이 휴전협정 다음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정전협정이기 때문에 양측 사령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 주석이면서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서명을 해야 되고 중공군은 별도의 지원부대로 참전했기 때문에 또 중공군 사령관이 서명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유엔군 체제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대표로 서명하니까 빠졌다는 설. 또 하나는 당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미군한테 양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다는 설도 있는데 전시작전권 문제는 좀 오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설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전협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 군대가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정이 조인되는 순간 모든 외국 군대는 철수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북한 같은 경우는 중공군은 강하나 건너가면 돼요. 지금도 철교로 마음대로 먹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소련의 경우도 강하나 건너가면 돼요.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유엔군들은 사실 소수병력이었고 주력은 미군인데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의 안보의 문제인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분도 많고 심지어는 북한이 우리를 무서워한다고 걱정해 주는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1950년에 수도가 3일 만에 함락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외국 군대가 다 빠져나갔을 때에 이건 정전협정이니까 얼마든지 깨고 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당시 국제 정세나 미국의 태도를 볼 때 또 개입할 거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전협정은 유엔군하고 북한이 한 거예요.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주력했던 거는 미국하고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거였어요. 근데 미국이 상호방위조약 이런 걸 맺질 않아요, 원래. 그래서 이것도 복잡한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걸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정전협정에 우리는 빠져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나중에 뭐 정전협정하고 나서 북한은 북한대로 또 소련하고 중국하고 다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서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이라는 건 조약문을 봐도 정말 임시적인 정전협정인데 마치 종전협정
이렇게 의식이 되는 것처럼 그 뒤로 70년의 역사가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여러 강대국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협상문을 보면 주체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유엔군, 인민지원군이라고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정전협정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정전협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정전을 하자. 왜냐하면 싸우질 않아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평화적으로 풀자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최초 제안에는 일단 정전을 한다. 그다음 이제 한반도 문제가 남아 있잖아. 이 한반도 문제는 3개월 후에 유엔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휴전이 3개월이라는 뜻은 아니었지만 이 조약 자체는 휴전 정전 일단 그만 싸우고 다음 문제는 말로 하자라는 넘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것은 양측 사령관들끼리 협정을 한 겁니다. 협정 과정에서 그 우리나라 입장은 어땠나요? 우리나라는 사실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기회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그랬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뭐 시위도 많이 일어났죠. 정전협상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런 등등등 이유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뭐 일방적으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방공 포로를 석방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지만 정전협정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그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그다음에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 등이 모여서 이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유엔 16개국 그 참전국들이 보는 앞에서 사인을 했죠. 이때 우리가 배제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좀 빌미를 제공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정전협정 당사국이 한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 정전협정에 관해서. 그러니까 종전협정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종전협정을 하려면 미국과 해야 되고 한국이 우리하고 종전협정을 하려면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아니, 근데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40만 건 이상 위반을 했다면서요? 도대체 정전협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정전협정이 가장 중요한 게 비무장지대 설치예요. 지금 현재 교전 상태에서 북측, 남측 각각 2km씩 해가지고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그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면 안 된다죠. 그리고 비무장 그 중요한 게 비무장지대에서만 어떤 그 적대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비무장지대에서 양측을 향해서 어떠한 적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골자인데, 북한군은 뭐 얼마 전에도 총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서 남측을 향해서 총격하는 예가 정말 많았었죠.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사소한 거 따지다 보면 뭐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무장지대 안으로는 전차나 장갑차, 항공기 등등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DMZ를 이제 수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민정경찰이라는 편말을 단 인원이 들어가서 군인이 아닌 경찰의 신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췄다. 이후 67년이라는 긴 정전체제 동안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지금은 정전협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당시는 다 휴전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뉘앙스가 휴전이 더 짧고 긴장감을 주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지 당시 분들은 이게 오래 갈 거라고 다들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뭐 그
휴전선 인근 근처에 살던 분들은 가족 간에 잠깐 왔다 갔다. 헤어진 네. 뭐 왔다 갔다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아마 그때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는 이렇게 긴 세월이 갈 줄도 생각을 못했겠지만 긴 세월이 가면 잊어버릴 거라는 것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것도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오기 위해서는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2018년 내로 종전협정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종전협정을 맺게 되면 북한하고 중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빌미가 될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빌미가 됨과 동시에 이들이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비핵화보다는 제재 완화에만 매달릴 것이다.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휴전 상태잖아요. 이게 불안한 평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불안한 평화를 이제 종전이라는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우리 민족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전협정이 아닌 종전협정을 맺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 전쟁관 아니고는 없을 겁니다. 근데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외면하면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쟁과 사람에서는 좀 더 전쟁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